소 한 마리도 못 살려낸 주제에 이제 와서 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유나는 손에 가방을 쥔 채 민우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집 밖에는 민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승용차가 시동을 건 채 서 있었고 운전기사는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유나의 손가락 끝에 들린 가방을 보았고 마당 외곽에 서 있는 차를 보았으며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야, 내가 다 생각해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농사는 아직 기회가 있어. 농사 때문이 아니야.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소를 잃었고 이제 농사도 망칠 거야. 난 당신이 이 농장까지 날려버리는 걸 멍하니 앉아서 기다릴 생각 없어. 마당 끝에 서 있는 저 사람 보여? 저 사람은 당신이 평생 나한테 주지 못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남자가 진짜 내 답이라는 거야, 유나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나선 그녀는 민우의 눈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 트렁크에 짐을 실었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직전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나머지 재산 분할 문제는 내 변호사가 연락할 테니 그렇게 알아. 승용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집 앞에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옷에는 아직 축사에서 쓰던 소 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고 거실 식탁 위에는 방금 전 수의사가 두고 간 진료비 청구서가 놓여 있었다. 뽀얗게 일었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다. 훗날 내가 새 가족과 함께 그 시내 작은 양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유나는 자기가 버리고 떠난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민우가 강원도 언덕배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농장을 마련한 건 28살 때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은 단 한 평도 없었다. 남의 축사와 과수원에서 6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며 먹고 싶은 것 절약하고 정직하게 모은 돈이었다. 숏커트, 요령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다.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버지 박 씨가 곁에서 계셨다. 아버지는 도장을 찍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등기소 밖으로 나와 따가운 햇살 아래 서자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셨다. 그게 전부였지만 민우는 그 묵직한 손길을 수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 농장은 약 1만 평 규모였다. 동쪽 경사면은 흙이 깊고 토질이 뛰어났으며 아래쪽 골짜기에는 사계절 내내 깨끗한 계곡물이 흘렀다. 전체 면적의 절반은 이미 목초지로 조성되어 있었다. 민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석 달 동안 매일같이 그 땅을 밟아보았다. 어느 쪽 토양이 얕은지, 8월 한여름에는 어느 자리에 수분이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풀이 어느 구역에서 늦게 자라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서명하기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첫 해에는 목초지 순환 구역을 재배치했다.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라 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세한 조정이었다. 소들의 방목 주기를 바꾸고 구역별 휴식 기간을 조절했으며 소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낡은 울타리 3곳을 보수했다. 이듬해에는 한우 23마리를 들여왔다. 번식우와 유구를 한 마리씩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들였다. 단순히 체중만 본 것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의 접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물을 어떻게 먹는지 꼼꼼히 살폈다.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소의 상태를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였다. 3년 차에는 밭농사로 영역을 넓혔다. 씨를 뿌리기 전 수개월 동안 지형을 관찰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비를 입고 나가 물길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았고 볕이 강한 날에는 토양이 어디서부터 마르는지 확인했다. 땅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작물을 심었다. 땅은 정직하게 응답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다. 농사에서 바른 방향으로 느린 것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일한 길이었다. 유나는 민우가 농장을 시작한 지 2년차 되던 해에 나타났다. 시내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었다. 유복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었지만 물건의 가치나 돈의 무게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자란 편이었다. 외모가 화려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를 지을 줄 알았다. 그리고
민우가 예상치 못한 면모도 있었다. 그녀는 농장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농장 현장 자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애 초기, 유나는 해질녘이면 민우와 함께 축사를 둘러보곤 했다. 참신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들을 바라보았고 이표기표를 보지 않고도 소들을 구분하는 민우를 신기해하며 소들의 이름을 물었다. 민우가 설명하면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어느 여름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일을 마치고 계곡가에 앉았다. 유나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당신이 왜 이 장소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민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 두 사람은 1년 동안 연애했다. 결혼을 앞두고 민우는 유나와 나란히 앉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농업과 축사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며 초기에는 생활이 소박할 수밖에 없다고, 천천히 성장해 나가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나는 다 이해한다고 했다. 민우는 그 말을 믿었고 훗날 삶이 시련으로 얼룩졌을 때도 계곡가에서 발을 담그던 그날 오후의 기억을 붙잡고 견뎠다.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갔던 사람이 정작 물이 깊어지자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민우가 원했던 건 조용한 예식이었으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유나가 선택한 것들은 당초 약속했던 범위를 벗어났다. 민우는 군소리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녀와 함께 농장으로 들어왔다. 결혼 생활 첫 해, 민우는 유나가 말했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격차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다가왔다. 멀쩡한 소파를 두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 바꿨고 주방에는 대형 냉장고가 들어왔다. 시내에 나갈 때 창피하다며 준중형 세차를 요구했고 친구들의 모임이나 경조사 때마다 새 옷을 샀으며 주말이면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났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아주 큰 돈은 아니었으나 합쳐놓고 보니 농장에서 1년 동안 땀 흘려 얻은 순이익 전체와 맞먹었다. 통장 잔고보다 지출, 청구서가 먼저 도달하기 시작했고 집 안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고 유나와 앉았다. 유나야,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 유나는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다. 깊이 고민하는 침묵이 아니라 대화가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냉랭한 정적이었다. 하지만 우리한테 농장이 있잖아. 농장은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땅이고 자산이지. 제때 수확을 거둬야 돈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민우는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다. 명확하고 단호한 말이 필요했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타인의 SNS나 친구들의 삶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우는 그러지 못했다.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것이 첫 번째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날 밤 아프더라도 할 말을 하고 현실을 직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화를 회피했고 지출은 계속되었다. 유나가 그토록 원했던 그 가죽 소파는 사실 이 집안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잉년 3월, 축사의 원인 모를 감염증소, 진드기, 매개 피로플라즈마병이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 민우는 소 2마리의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사료를 거부하고 윤기를 잃은 채 파리하게 서 있었다. 즉시 수의사를 불렀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이 감염균은 소의 혈액 내 적혈구를 파괴하며 내부에서부터 고사시키는 병이었다. 외형적으로 증상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장기,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후였다. 민우는 평생의 피땀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소가 쓰러질 때마다 자신의 꿈이 한 조각씩 죽어가는 것 같았다. 24시간 내에 손을 쓰지 않으면 축사 안에 소 전체를 잃을 판이었다. 수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상이 나타난 녀석들은 오늘 당장 대량의 주사 치료를 해야 하고 나머지 개체들도 긴급 소독과 약물 목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우는 나흘 밤낮을 축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아침, 점심, 새벽 할 것 없이 소들의 체온과 호흡을 체크했다. 새벽녘 축사 바닥에 등받이를 대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 어둠 속 축사에는 특유의 무게감이 감돌았다. 소들의 거친 호흡 소리, 밤벌레 소리, 가끔 고개를 들어 민우를 살피고 다시 엎드리는 진돗개의 움직임. 민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자식처럼 키워온 소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한 마리 한 마리 깐깐하게 골라내어 정성껏 키운 녀석들이었다. 그러나 그 소들이 진드기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4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민우는 축사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육체적 피로보다 더한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아득한 절망감이었다. 하지만 쉬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다시 축사로 들어가 남은 소들을 돌봤다. 바깥 축사에서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진짜 위기는 집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치료비와 당장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한 소 6마리를 급히 처분해야 했다.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금매로 넘겼다. 23마리였던 소는 13마리로 줄어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의 거래 내역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출금 내역은 뭐야? 수의사 진료비랑 부족한 돈 메우느라 소를 좀 팔았어. 작물 수확할 때까지 앞으로 4달 정도는 형편이 많이 빡빡할 거야. 유나는 화면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민우는 그녀가 소들의 상태나 치료 과정, 혹은 나흘 동안 밤을 새운 자신의 건강을 물어봐 주길 바랐다. 하지만 유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갔다. 민우는 식탁 위에 적힌 숫자들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문 너머의 정적은 그 어떤 빛보다 무겁게 그를 눌렀다.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도 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올 차가운 말이 두려워 그러지 못했다. 때로는 대답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부채는 다각도로 불어났다. 주방 리모델링 할부금, 지난번 제주도 여행 경비, 고장난 차량 교체비 등이 각기 다른 신용카드와 소액 대출로 남아있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흰 종이를 펼쳐놓고 합계를 내보았다. 카드 대금, 리모델링 대출, 여행비, 차량 할부금. 숫자를 더해갈수록 손이 덜덜 떨렸다. 소소한 지출처럼 보였던 것들이 모여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빚의 더미가 되어 있었다. 밤 11시, 유나가 잠든 조용한 집 안에서 민우는 고민했다. 그녀를 깨워 이 현실을 보여주고 이제는 지출을 멈추고 함께 해결하자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민우는 농협으로 향했다. 여러 채무를 하나로 묶어 토지담보대출로 전환했다. 농장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창구의 대출 담당자가 민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박민우 씨, 정말 이 조건으로 담보대출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해주세요. 민우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밭에 심어놓은 작물들의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이다. 수확만 제때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남을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가뭄을 계산에 넣지 못했다. 하늘의 뜻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6월부터 이상 가뭄이 시작되었다. 비 소식은 끊겼고 땅은 위에서부터 단단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계곡물을 끌어올려 어떻게든 용수를 대보려 했으나 계곡의 수량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가뭄은 민우의 농장에만 찾아온 게 아니었다. 지역 전체가 타들어가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8월이 되자 작물의 40%가 마시라졌다. 9월에는 60%가 손실되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타들어가는 밭을 걸었다. 작물을 살피고 머릿속으로 셈을 하고 다시 걸으며 계산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10월, 남아있는 소량의 작물을 겨우 수확했다. 그날 오후, 민우는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들판을 바라보았다.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도질 뿐 통장, 잔고는 메워지지 않았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절약하고 메워가며 버텨왔지만 이번만큼은 방법이 없었다. 소는 이미 줄어들었고 땅은 담보로 잡혀 있었으며 더 이상 쥐어짜낼 곳이 없었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변호사 우편이 도달하기 직전 민우는 시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길 건너편에서 이전에 소 거래를 했던 업자를 보았다. 민우의 소가 품질이 좋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다.
민우는 인사를 건네려 길을 건너려다 이내 발길을 돌렸다.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기다렸다. 소가 왜 줄었는지, 농장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눈을 통해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요일 아침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및 재산 분할 청구서였다. 결혼 후 형성된 농장의 가치 중 절반이 유나의 몫으로 청구되었다. 민우에게는 그 현금을 조율해줄 여력이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농장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것뿐이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대로 경매나 금매로 넘어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박민우 씨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민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남습니까? 변호사가 숫자를 제시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사무실을 나온 민우는 건물 계단을 내려와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 갔고 누군가 어깨를 치고 갔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20분 동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다. 11월의 어느 금요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 서명이 진행되었다. 민우는 예정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농장 아래쪽에 시원했던 계곡물로 처음 태어났던 송아지의 모습으로 첫 해에 몇 번이고 다시 고쳐짓던 울타리로 달려가 있었다. 매수인이 들어왔다. 시내에서 건설업을 하는 재력가로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듯한 차림새였다. 매수인은 민우에게 악수를 청했다. 땅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잘 갖고 온 땅입니다. 박 사장님은 다른 곳에 또 농장을 차리실 건가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요. 매수인은 깊은 사정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매수인은 토양의 성질이나 계곡물의 수량, 소들의 방목, 이력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부동산, 인도 시기와 명도 소극에 대해서만 물었다. 계약이 끝나고 민우는 자신의 소지품이 담긴 자그마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서류 몇 장, 아버지가 30살 기념으로 선물해 주셨던 손목시계, 그리고 농장 정문 앞에서 아버지와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농장의 일부였기에 두고 나왔다. 등기소 밖으로 나오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이마에 와닿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 사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아버지가 계신 시골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아들을 맞이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서 내리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넓게 열어주셨다. 들어오거라. 민우는 어릴 적 앉던 구들방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솥에 물을 올려 숭늉을 끓여 아들 앞에 놓아주셨다.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집안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때 보지 못했고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대화로 풀어야 했는데 회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숭늉, 사발을 가만히 바라보셨다. 그래, 그건 내 실수다. 아버지는 비난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너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일해야죠. 제가 할 줄 아는 건 몸으로 구르는 것뿐이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언제나 그래 왔듯이 하면 된다. 아버지는 아들의 잔에 따뜻한 숭늉을 더 채워주셨다.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잔을 비웠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민우는 인근 농가들의 일용직품 아시 및 일손 돕기,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지역 농가 사람들은 민우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한때 농장주였던 그가 이제는 공구 가방을 들고 남의 농장 문을 두드리는 일당 근로자가 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이 헛헛할 때도 있었다. 어떤 농장주는 민우에게 다른 인부가 잘못 설치한 울타리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우는 울타리를 보자마자 문제점을 파악했다. 예전 같으면 관리인에게 지시해 수정하게 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망치를 들어야 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공구를 잡아 작업을 끝마쳤다. 어느 농가에서 일하던 중 농장주가 물었다. 박씨,
그렇게 번듯한 농장을 갖고 있더니 어쩌다 다 정리하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나? 민우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했다. 소는 전염병으로 잃고 작물은 가뭄으로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서 농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다시 일을 시작했구먼. 살아야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농장 일도 좀 도와주게. 민우의 삶에 반전이 찾아온 건 김어르신 지역 대농의 과수원 울타리를 보수하던 날이었다. 김어르신이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내렸다. 박군, 이쪽 박목지 풀이 왜 이렇게 얼룩덜룩 자라는지 모르겠네. 어디는 무성하고 어디는 시들어가고. 컨설팅하는 친구들을 불렀더니 토양, 영양분 문제라면서 비료만 잔뜩 치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어. 민우는 작업을 멈추고 현장을 유심히 살폈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토양을 만져보고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구역의 배수와 상태를 확인했다. 어르신, 이건 토양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소들이 다니는 동선이 일정하다 보니 발걸음에 토양이 과도하게 다져진 경화된 겁니다. 흙이 딱딱해져 뿌리가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눈을 반짝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물통 위치를 한쪽으로 옮겨서 소들의 이동 동선을 분산시켜 주십시오. 딱딱해진 구역은 석 달 정도 쉬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토양이 회복될 겁니다. 김 어르신은 껄껄 웃었다. 전문 컨설팅 업체에 80만 원을 주고도 못 찾은 원인을 자네는 5분 만에 찾아내는군. 박군, 내 농장 전체를 주기적으로 진단해주면 수고비를 얼마나 받겠나? 민우는 순간 당황했다. 한 번도 컨설팅 자문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김 어르신은 흔쾌히 승낙했다. 이것이 민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김 어르신의 농장이 개선되자 그 소문은 인근 지역 농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시골 지역에서는 검증된 해결책만큼 빠른 소문은 없었다. 3개월 만에 민우는 정기적으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농가를 여럿 확보하게 되었다. 화려한 발표 자료나 서류 작업은 없었다. 오직 수년간 몸으로 체득한 현장 지식, 질병 초기, 소들의 행동 변화, 토양 경화 신호, 효율적인 방목지, 순환주기 등을 바탕으로 한 실전 솔루션이었다. 윤아는 농장의 물질적 가치 절반을 가져갔지만 민우의 머리와 손에 남은 기술과 노하우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민우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다. 박군, 자네는 땅은 잃었을지 몰라도 땅을 다루는 기술은 잃지 않았네. 그 기술은 자네 몸에 새겨진 것이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지. 민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2년차가 되던 해, 민우는 이웃 농가에 놀리는 땅 3-0평을 임대했다. 무리한 대출 없이 가지고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한우 6마리를 엄선해 다시 입식했다. 조급해하지 않고 땅의 이치대로 차근차근 사업을 올려갔다. 그 무렵 김 어르신의 딸이자 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지은을 알게 되었다. 지은은 농촌에서 자란 사람 특유의 털털함과 맑은 성품을 지닌 여성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민우가 김 어르신의 댁에 업무차 들렀다가 의도치 않게 가족 식사 자리에 합석하면서 이루어졌다. 민우가 죄송해하며 자리를 비우려 하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지은이 돌아서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우씨.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돼요. 앉아서 식사하세요. 지은은 민우를 오랫동안 관찰했다. 부담스러운 관심이 아닌 담백하고 깊은 호의였다. 민우가 농장 인부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겸손함, 아버지를 향한 깊은 효심, 그리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신중함을 유심히 보았다. 무엇보다 전처에 대한 원망이나 피해의식을 타인에게 늘어놓지 않는 정갈한 태도가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우는 지나간 과거를 이미 정리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노을 지는 오후, 마루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지은이 먼저 말을 건넸다. 민우씨, 다시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나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한 마음을 정리한 후 입을 열었다.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천천히요?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요. 지난번에는 너무 빨리 결정했고 빠르게 시작된 것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진국인 사람은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3년 뒤 결혼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고
민우의 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잔을 들으셨다. 김 어르신은 짤막하게 주례사를 대신하셨다. 민우야, 넌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다. 내 딸이 사람을 아주 잘 알아보았어. 이듬해 첫아들 도현이가 태어났고 이어 딸 세아가 태어났다. 임대했던 땅을 자력으로 매입하였고 농장은 정직하고 안정되게 성장해갔다. 그 일이 있던 날은 8월의 어느 목요일이었다. 민우와 지은은 서류 처리차 시내에 나왔다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아이들은 외할아버지 김 어르신과 맡아주고 계셨다. 지은이 지인에게 추천받은 새로 생긴 양식당으로 향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목재 테이블이 돋보이는 곳이었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살피던 민우는 주문을 받으러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온 직원을 보고 순간 굳어버렸다. 머리를 묶고 수첩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유나였다. 유나 역시 민우를 알아보았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유나가 먼저 프로다운 태도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민우와 지은은 무던하게 주문을 마쳤다. 유나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지은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배가 고프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은은 아이들 이야기와 일상 이야기를 전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사이 유나는 다른 테이블을 오가며 서빙을 했다. 민우는 의도치 않게 유나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유나의 어깨에는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고 손님이 없을 때 보여주는 표정에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사람 특유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식사가 끝나고 유나가 빌지를 가져다 놓았다. 민우는 식사값을 계산하고 테이블 위에 정당한 수고에 대한 팁과 감사 인사를 남겼다. 식당 문을 나서기 전 민우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테이블 옆에 서서 민우가 남기고 간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우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왔다. 8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지은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음식 맛있었죠? 응, 정말 좋았어. 민우는 수년 전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소 한 마리도 못 살려낸 주제에 이제 와서 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민우는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지은을 바라보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과 아버지를 생각했다. 삶은 그에게 불공평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했다. 떠나야 할 것은 거두어가고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가치만을 남겨주었다. 풍랑이 쳤을 때 배를 버리고 떠난 사람과 풍랑이 지나간 뒤 묵묵히 찾아와 함께 배를 고쳐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삶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차이를 증명해 보인다. 민우는 재산과 농장을 잃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짜 자산을 얻었다. 지금 인생의 시련 속에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